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을 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풍자 표현이 들어있는 사설시조 한 편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풍자 표현과 그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꺼비 파리를 물고라는 작품을 정리하겠습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라는 작품은 사설시조였고요. 그리고 성격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의적이었습니다. 자, 우의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려서 그러니까 풍자를 하긴 하는데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었잖아요. 탐관오리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탐관오리를 뭐에 빗대었었죠? 그렇죠. 두꺼비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동원된 어떤 우회적인 상징, 돌려서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상징, 여기서는 두꺼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풍자하기 위해서 사용한 상징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의적이다, 우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거죠. 탐관오리들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특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변명하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탐관오리의 허세를 엿볼 수 있다는 거. 파리와 두꺼비, 백송골의 세 계층을 통해서 인간 계층 단계와 비리를 풍자하고 있다는 거. 당시의 탐관오리들의 부패상을 은근히 돌려가면서 간접적으로 꼬집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습지로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따로 필기하실 건 없어요. 자, 이제 18쪽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조를 읽고 풍자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시조에 나타난 두꺼비의 행동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엄 위에 앉아 뭐를 물고 있습니까? 그렇죠. 두꺼비가 뭘 물고 있었어요? 파리를 물고 있었죠. 자, 그리고는 뭘 발견하고 무서워서 두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렇지. 자기보다 힘이 센 백송고를 발견하고는 무서워가지고 두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두엄 아래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뛰어내리다가 자빠졌죠. 자신의 몸이 날래기에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자, 1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두꺼비의 태도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잘난 척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자화자찬하고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파리는 괴롭히면서 자기보다 힘센 백송골이 나타나자 두려워하는, 즉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이 시조가 지어진 시대에 관한 배경을 읽고 시조에 등장하는 인물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써보자. 자, 이미 우리는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 있겠죠. 자, 파리는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조선 후기에 탐관오리들에게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힘없는 백성들이 되는 거고요. 두꺼비의 경우에는 탐관오리, 그리고 백송골은 탐관오리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중앙관리라던가 암행어사라던가 외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20쪽으로 넘어가서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작가는 두꺼비로 표현한 인물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죠? 어떤 사람들을? 그렇죠. 탐관오리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조에서 풍자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풍자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일단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비판 대상을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표현하여 뭐를 일단 유발합니까?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웃음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그를 통해 어떤 비판의식을 갖게 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라는 풍자의 효과를 정리하면 됩니다. 비판 대상을 에둘러 표현하며 웃음을 유발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이 시조를 끊어 읽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첫 줄만 끊어 읽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그 다음은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쳐라. 날렛나이니 망정이지 어열질 뻔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끊어읽기 표시를 교과서에 해주고요. 이렇게 일정한 세 글자에서 5글자 이런 식으로 좀 한 그 식구를 끊어 읽기를 일정 글자 수에 맞춰서 끊어 읽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의 운율 형성 요소는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여 일정하게 끊어 읽는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혹은 3글자에서 5글자의 일정한 글자 수도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제 교과서 21쪽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개 광고를 보고 광고에 쓰인 표현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 카피라이터들이나 아니면은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자주 반어법과 풍자법을 쓰기도 합니다. 광고라는 거는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또 강조하는 의미를 담아서 내보내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반어법과 풍자법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광고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 건 112 신고 전화, 긴급 출동에 발목을 잡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경찰의 신발을 마치 전화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진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광고의 그림을 봤으니까요. 5개 광고를 봤으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뭘 말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렇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 장난 신고 전화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 뭐 소방서에다가도 불도 안 났는데 불났다고, 막 응급환자 생겼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광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자, 광고 속 상황 먼저 정리해 보죠. 경찰이 어디로 급하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경찰이 건물을 타고 어디론가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수화기처럼 경찰의 발을 붙잡고 있죠. 자, 어떤 남자가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그죠? 경찰의 발을 붙잡은 채 전화를 하고 있는 광고 속의 상황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고 속의 상황, 즉 광고 속에 그려져 있는 어떤 이미지들은 어떤 반어법이 쓰인 겁니까? 풍자 표현이 쓰인 겁니까? 자, 그럼 이 광고에 쓰인 표현은 반어법일까요? 풍자법일까요? 그렇죠. 풍자 표현입니다. 왜? 일단 우스꽝스럽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경찰의 발목이 딱 잡혔어요. 근데 그게 마치 전화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미지 자체에서 웃음이 유발이 돼요. 그런데 그 웃음은 뭘 비판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광고에 쓰인 표현 방법은 풍자 표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풍자 표현을 썼을 때의 효과는요? 그렇지. 바로 웃음을 유발한다 라는 겁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광고의 제목을 지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5개 광고, 아까 우리가 봤던 5개 광고에 제목을 붙인다고 하는데 반어법을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허위 신고 덕분에 번개같이 출동합니다. 당신의 허위 신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허위 신고 전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 22쪽으로 넘어와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반어 또는 풍자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해서 할 활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미리 내용을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감정 가운데 하나를 골라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자 라고 되어 있죠. 뭐 기쁨, 뿌듯함, 감사함, 감동함 중에서 하나의 감정을 골라서 그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좋을 거고요. 또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부정적인 감정들, 뭐 슬픔, 답답함, 안타까움, 화남,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또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험을 떠올렸으면은 이제 자신의 경험, 시로 표현하려는 자신의 경험과 그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시쓰기 계획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을 한번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써보겠다. 그렇다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다시 찾은 강아지에 대한 반가움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여 반어와 풍자 표현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시에 나타낼 표현을 생각해보자 라고도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준비하는 단계겠지. 자, 표현의 의도. 아까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을 만약에 반어 표현을 사용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반가운 마음을, 반가웠고 기뻤던 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겠다. 그 감정을 반어법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 반가운 마음을 강아지가 밉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말하면 되니까.
좋으면은 싫다로 말하면 되는 거고, 행복하면 슬프다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어법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은 풍자 표현보다는 반어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덜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번 풍자적인 요소도 한번 넣어보시고 반어적인 요소를 넣어서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한번 23쪽, 교과서 23쪽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길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우리 앞에서 했던 넌 바보다라는 이 시를 좀 계속 모방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23쪽에 반어 표현이든 풍자 표현이든 하나를 활용을 해서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을 했다면 5번에 자신이 쓴 시를 친구들과 돌려 읽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보자 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 등교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교과서 24쪽 정리와 점검 빠르게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넌 바보다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알맞은 말에 O, 틀린 말에는 X에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O, X? 정답은? 그렇죠. O입니다. 너는 참 바보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OX? 그렇죠. 정답은 O입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표현과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개념들을 연결하는 거네요. 1번 반어. 자, 반어의 개념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디에 하고 연결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니은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을 반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풍자의 개념은 몇 번하고 연결을 지으면 될까요? 그렇죠. 기역번과 연결을 지으면 되겠죠.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하는 것이었죠. 풍자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선생님이 신문 만평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에도 만평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새치기를 하면 미리 줄 선 게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면서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만평이 지금 하나 실려 있네요. 사람의 머리를 도루묵으로 그려놓고 이 지금 도루묵으로 표현된 사람이 아마도 새치기를 한 장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만평을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만평에서 활용한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뭐다? 풍자다라는 거. 그리고 이 풍자의 효과는 뭡니까?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에둘러서 그 빛과 표현함으로써 그 비판의 의도를 강조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휘력 높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관련된 단어를 찾아 색칠해보자. 이미 색칠이 되어 있죠. 친구와 관련된 거, 벗, 동무, 우정, 중마고, 우애, 지음. 이 중에서 좀 생소할 만한 단어는 지음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각각의 뜻을 좀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정. 먼저 우정은 친구 사이의 정. 이건 너무 쉬운 단어죠. 벗은 친구를 한 글자로 하면 벗이죠. 네.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중마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중마고라고 합니다. 지음 이게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지음 알지자에 소리 음자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거문고의 명인 베가가 자신의 소리를 잘 이해해준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동무,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이건 너무 쉽고요. 우애라는 것은 형제간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정분을 말하는 거죠. 우애가 돈독하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 아이가 맞을까요? 어이가 맞을까요? 그렇죠. 뒤에 있는 어이가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란 사슴이 뒷산 꼭대기로 치다다 갔을까요? 치다라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치다라 도망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대단원 1회 소단원 1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이론적인 내용들을 진도를 나가고 등교했을 때는 수행평가도 하고 또 관련 학습지 같은 거 정리하면서 다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온라인 수업 잘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